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오후 햇살이 기울어진 거실에서 이선주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선주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동서 박영진. 한때 이 집의 막내 며느리였던 그녀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남편 이정호의 목소리에 선주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선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집안에서는 영진의 이야기가 금기였습니다. 10년 전 가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100억대 유산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이 집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뒤흔들렸습니다. 박영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간 그녀는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정말순이 분노에 차서 발견한 것은 영진의 휴대폰에 남겨진 한 남자와의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애매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불륜의 증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년이 상간남과 도망갔어. 집안 망신을 시켜놨어. 어머니의 분노는 집안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신우이 이명희는 앞장서서 동네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동서 영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선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영진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늘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선주에게는 친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주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신우이 명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명희는 38배 노처녀였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동서들이 먼저 시집와서 자리 잡는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영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명희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믿었던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살의 정말수는 평생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선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살아가려면 어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 역시 어머니 편에 서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영진이 방은 치워버리자. 꼴 보기 싫어.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영진의 흔적들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옷까지, 화장품, 책들까지 모두 버려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선주의 마음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진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을까? 그리고 왜 연락조차 하지 않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영진의 부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없어진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선주는 매일 아침 영진이 앉았던 식탁의 빈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것을 찾아낼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선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들어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영진 이야기만 나와도 벌벌 떨며 화를 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진을 욕했습니다. 남편 정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집안에 평화가 올 날이 있을까? 선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 모든 것을 뒤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을 물들이는 가운데 선주는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1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이 집안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 하나를 썰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낯선 국제 번호였습니다. 영희령이 아니네. 선주는 주저하며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선주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선주의 손에서 무가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내 동서 영진아. 네. 형님 저예요. 영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주 역시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한국에 돌아왔어요. 선주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거야? 말하면 길어요. 우선 부탁이 있어요. 영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댁에는 아직 알리지 말아주세요. 형님하고 먼저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선주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도 했고 그리워하기도 했던 동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영진아, 너 정말 그때 아니에요. 형님 모든 게 오해였어요. 꼭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영진의 단호한 대답에 선주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만날까? 내일 오후 2시에 종로 영영 커피숍 앞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영진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선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정호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 전화였어. 선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정호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주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혹시 전화 받는 것을 누가 봤을까봐, 혹시 표정에 드러나지 않았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선주야.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신우이 명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선주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영진을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만약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밤늦게 잠자리에서도 선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 일로 정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동생을 잃었다는 슬픔과 집안 망신이라는 부담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잠 안 와? 정호가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맞죠? 응, 가야지. 요즘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선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선주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영진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약국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선주는 서둘러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커피숍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2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사람이 영진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영진이 일어나며 선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진아, 선주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동서의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형님,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진아,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정말 그때 일이 형님, 모든 게 오해였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영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할 수 없었어요. 누명을 쓰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선주는 영진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10년 동안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영진아, 진실을 알고 싶어. 정말로 무슨 일이었던 거야? 영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나시면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선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10년간 궁금했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생각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말해봐. 선주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영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영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는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형님, 10년 전 그날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영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휴대폰에 있던 문자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들은 응. 조작된 거였어요. 선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살짝 기울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명희 언니가 만든 거였어요. 가짜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제가 답장한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영진은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제 폰이에요. 해외에서 복구했어요. 선주는 그 휴대폰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분노에 차서 문자들을 보여주던 모습, 명희가 앞장서서 소문을 퍼뜨리던 모습. 그럼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믿어줬나요? 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년간 참아온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선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정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어머니가 찾으시는데. 선주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아, 약국에서 줄이 길어서 늦었어. 금방 갈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주는 영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진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형님도 힘드시죠? 10년 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선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하지? 누가 믿어줄까? 증거가 있어요. 영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휴대폰 말고도 명희 언니가 그때 사용했던 가짜 번호의 가입 기록도 찾았어요. 그리고 영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 오빠도 함께 왔어요.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이 이 오빠라는 사람은 어머님의 이복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복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냥 싫어했죠. 내 오빠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외로 나간 거였어요. 선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둘째 아들, 정민은 5년 전 해외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년 제사까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살아있다고? 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카페 안의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선주는 현실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형님이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영진의 말에 선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영진아, 나 지금 혼란스러워서. 당연하세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선주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형님이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직 시댁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왜? 갑자기 말씀드리시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영진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선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0년간 굳어진 가족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진료를 마치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불만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1시간 넘게 기다렸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약국에서 줄이 너무 길어서. 약국이 그렇게 멀어? 예리한 질문에 선주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어떠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선주가 이상해. 명희가 선주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약국 간다고 나가서는 1시간 넘게 안 들어오더라고. 선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늦었어요. 무슨 약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사? 명희의 계속되는 추궁에 선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화제요. 소화제. 네,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명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 정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0세의 그녀에게 이복 아들의 재산은 견디기 어려운 연례 행사였습니다. 명희가 거실로 들어와서 달력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선주는 조심스럽게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또 그날이 다가오네. 명희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려.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내지. 에휴, 짜증나. 선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선주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복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미워했던 정민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 못 견딜 정도로 싫었습니다. 왜 내가 첩의 아들? 제사까지 지내야 하는 거야? 선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어머니 편에서 거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복 동생을 못마땅해 했던 그녀 역시 제사 준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선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간소하게 해. 그리고 음식도 평소보다 줄여서. 선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생 골칫거리였던 이복 아들이 죽어서도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선주는 조용히 제사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와 명희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어머니의 푸념에 선주는 그저 죄송하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선주 혼자 모든 제사 준비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명희는 최소한의 참여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주는 홀로 제사 준비 목록을 적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이복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정호를 생각하면 제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선주는 밥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영진이 말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먹어?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선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품어왔던 의문들이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진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특히 어머니와 명희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선주를 의심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진과 도련님이 억울하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선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선주는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영진을 다시 만나서 모든 증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정호부터 설득해야 했습니다. 정호가 먼저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머니와 명희를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선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년간 덮여있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집안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10년간 괴로워했던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가족 모두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주에게는 진실을 향한 힘겨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남편 정호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선주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서 영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민 씨도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형님 오빠도 기다리고 계세요.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 선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도련님을 만나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제사까지 지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니. 여보, 벌써 일어났어? 뒤에서 들려온 정호의 목소리에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안 와서.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정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선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냥 잠이 없었어. 오후 3시, 선주는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진 옆에 있는 남자는 분명히 정민 도련님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경수님. 먼저 달려와서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짜 도련님이네요. 선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시동생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수님.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민은 차분하게 10년 전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님. 저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회계 장부예요. 어머니와 명희 누나가 만든 가짜 장부죠. 선주는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정민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저를 내쫓은 거예요. 그럼 너는 왜 해명하지 않았어? 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셔서. 그래서 그냥 해외로 떠났어요. 저도 며칠 후에 누명을 쓰고 쫓겨났고요. 그럼 너희 둘이 함께 있었던 거야? 영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힘든 상황에서 의지하게 됐어요. 선주는 놀랐습니다. 둘 다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난 처지에서.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서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희 언니가 사용한 가짜 번호의 통신 기록이에요. 그때 저에게 문자를 보낸 번호 말이에요. 선주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10년간의 의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정말 고생했구나. 형님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특히 너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영진이 울먹였습니다. 형님만이라도 믿어주신 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세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선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모든 걸 말해야겠어.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는 없잖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명희, 정호가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명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선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영진이와 도련님을 만났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영진이도 한국에 돌아왔어요. 말도 안 돼!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5년 전에 죽었어! 우리가 제사도 지냈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선주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공금 횡령도 거짓이고 영진이 불륜설도 거짓이에요. 어머니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이 도련님한테 물려준 유산을 어머니께서 혼자 차지하려고 도련님을 내쫓으셨어요. 어머님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요. 그리고 도련님에게는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셨고요. 정호가 서류들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내일 직접 와서 설명할 거예요. 선주의 말에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명희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정우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 이 서류들을 보니 정민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맞는 것 같아. 오빠, 뭔 소리야? 명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일 거야! 정호는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오기로 했어요. 그럼 내일 모든 것을 확인해보자. 정호의 말에 선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먼저 진실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명희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지만 이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0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억울했던 정민과 영진의 누명이 풀리고 이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보가들이라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쫓아냈다고 했지. 정호가 서류들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 집에 들여놓을 수 없어.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 어머니의 격렬한 반응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복 아들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명희도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 사람들이 무슨 조작된 증거를 들고 와서? 그 사람은 어차피 이복 동생이야.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해? 명희야,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잖아. 하지만 정호의 말에도 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절대 안 돼. 이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 선주는 현관에서 정민과 영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민과 영진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선주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팔짱을 끼고 적대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만이 진지한 얼굴로 이 집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진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오해를 풀고 싶어서 왔어요. 오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 영진의 얼굴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호가 먼저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아, 정말 미안하다. 형이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형님, 괜찮아요. 아니야,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이복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똑같다고? 절대 똑같지 않아.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첩이었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명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복이 어딨어? 유산을 가져가려고? 미쳤어? 영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유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명만 풀고 싶어요. 누명이라고? 네가 바람핀 건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모든 게 조작된 거예요. 어머니, 이 통신 기록을 보세요. 명희 누나가 사용한 가짜 번호예요.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벌벌 떨며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흥분했습니다. 이복 주제에 감히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 저희도 가족이고 싶었어요. 따뜻한 가족 말이에요. 가족? 너희는 절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당연하지. 첩의 아들이 무슨 면목으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완강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어. 선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10년간 억울하게 너까지 왜 저 사람들 편을 들어? 어머니의 분노는 선주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정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자. 어머니께서 저희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쩔 수 없지. 형님, 죄송합니다. 괜한 소동을 일으켰네요. 우리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저희는 이복이라는 이유로 평생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할 때 형은 네 편이야. 이복 동생이 어때서? 내 동생인데.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어? 고마워요. 형님 하지만 억지로.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이복이라고 해도 아버지 피를 받은 건 똑같잖아요. 너마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복 주제에 감히 이지. 재산을 노리고 온 거야. 명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오빠 저 사람들이 무슨 좋은 마음으로 왔겠어? 하지만 선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억울했던 것 같아요. 선주 너까지 그만해.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선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형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민아, 어머니를 이해해 줄 수 있겠어? 물론이에요. 저희도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이복에 대한 거부감이 크셨어. 알아요. 저희도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게요. 정민의 말에 정호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저희끼리 살아갈게요. 누명만 벗을 수 있어도 감사해요. 정민아, 미안하다. 형이 무능해서. 형님, 괜찮아요. 저희는 행복해요. 영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선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편견도 있구나. 하지만 우리라도 올바른 일을 해야지. 선주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민과 영진은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선주는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기운이 불끈 솟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